예, 계속해서 저당권 강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했다. 우리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일괄경매 청구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지상에 건물이 생겨야 됩니다. 그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축조한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일괄경매가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지금 갑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을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에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내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먼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이 저당권 설정이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는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당권 설정된 X토지에 대하여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가 돼서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 요거라고 한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똑같습니다. 기타 처분행위 당시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죠. 토지만 처분하든 건물을 처분하든 아니면 둘 다 처분하든 관계없이 이건 법정지상권,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디귿은 맞았고요.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X토지를 매수해서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D는 경매 대가에서 필요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취득자 우선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서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갑에게 X를 임차해서 Y는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Y를 완성한 후에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문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죠. 이 문제 좀 복잡합니다. 저당권 먼저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을에게 지상에다가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임차권을 설정을 해줬고 을 명의로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이 을이 먼저네요. 여기요. 요 저당권이 을이네. 그래서 을에게 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줬다. 이제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X 건물을 신축하고자 X의 즉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해서 Y를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병이고 병이 임차권을 가지고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병소유의 건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한 후에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저당권은 누구에게?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한번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을은 X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 양도할 수 없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을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을 할 때 그래요. 토지가 지금 X 토지잖아요.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때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면 일괄경매가 가능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이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하는 경우에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이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정이 경매를 실행했으면 건물을 지금 경매 실행했다 그런 얘기죠.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 저당권료력은 토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이 저당권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고 이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고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에 을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이 X를 매도한다. 이거 지금 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하면 그 매매 대금은 가치 변형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2번이 답이 되죠. 2번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그럼 목적물이 없으면 그 위에 존재하는 물건은 소멸해야 되는 거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은 뭐든지 다 소멸합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이 됐다. 그렇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 실행으로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싹 다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혼동했네요. 혼동. 그렇죠. 저당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면 지상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존속할 필요가 없는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소멸 원인 이렇게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을 존재할 때 이게 중복 표현이네요.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일괄 경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지상 건물이 생겼을 때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누가 축조했느냐 따지지 않고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일괄 경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 위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 Y 건물이 미리 있었으니까 이거는 일괄 경매 대상이 아니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었다. 자, 이 경우에는 저당권 취득한 후니까 당연히 이건 일괄 경매 가능한 것이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고 그래서 Y 건물을 축조하고 난 다음에 을이 다시 건물의 소유권을 가졌다. 어쨌든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갖게 됐네요. 그러면 일괄 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 있는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 X에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담보가치 유지하기 위한 지상권, 이건 담보지상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축물 Y를 축조했는데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을은행에 채무 담보를 이행하고자 해서 그 소유 토지에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그래서 여기 지금 16번 문제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이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상권도 같이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럼 지상권은 을이 취득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했고, 갑과 병은 X의 건축물을 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은 다른 사람이네요. 그래서 갑이 병과 함께 건물을 같이 지었다. 이런 상태죠. 그러면 먼저 성립한 순서를 따져보면 이게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요거하고 같이 동시에 설정해 줬을 테고,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나중에 생겼네요. 자, 이럴 때 을이 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그럴 수가 없죠. 을의 지상권은 존속할 수가 없죠.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일종의 담보지상권이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데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당권에 대한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를 하는 경우 얘한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갑에 대한 채권이 뭐가 있어요? 갑에게 받을 돈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을까요? 이미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보가치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함부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 유지가 돼야 을의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이 지상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을은 병에게 이 지상권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지상권이 아니죠. 이 지상권 이거 자체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건물이 생겼으면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원래 사용수익권이 없는데 사용수익하지 못한 지류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입니다. 피담보 채무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라고 하는데,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고 용익물권이죠. 담보물권에 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17번 근저당권, 그 답은 4번이죠. 이번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필요적 등기 사항 2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느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도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키고 피담보 채권만 남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합의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의로 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피담보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남겨둘 수 있죠.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 그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 그렇죠? 자신의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겠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자 승낙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순위자 승낙 없이 그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만 후순위자 승낙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채권 최고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담보가 돼야 될 테고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19번도 근저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변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이니까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려면 전액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렇죠. 이거 맞았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 계약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됐을 때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그게 맞는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또 근저당에 관한 설명이죠. 근저당이에요. 틀린 건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 물상보증인이 설정하는 거겠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그럼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근저당 설정했으면 채무 변제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별 채권 최고액의 채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이죠.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 이자는 전액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담보별이 아니고 담보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거래 끝낼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겠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렇죠.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제 공동저당의 문제인 것이죠. 자, 대출해주고 을 소유 X와 Y 토지에 관해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을 취득했고요.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포함해서 경매 신청 시에 5천만 원, 매각대금 완납 시에 5,500이었다. 그래서 갑이 Y토지에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자 그래도 최초에 1억 2천만 원에 피담보 채권 1억 2천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순위에서 얼마 받았어요? 8천 이미 받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냐? 나중에 확정된 채권이 얼마가 됐든 나머지 금액은 4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초과된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받는 건 몰라도 받을 건 4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요. 23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근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을 정은 X토지에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으로 2천만 원 2번,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3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Y토지가 경매돼서 배당금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에 매각대금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에 무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건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23번 문제인데요. 23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라는 얘기죠. 빌려준 돈이 얼마냐. 여기에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X토지와 Y토지라고 했습니다. X토지와 Y토지에 대해서 1번 공동저당권. 그 다음에 정의 여기서 그러니까 1번은 누가 되는죠? 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을은 각각 5천만 원씩 1번 공동저당권이 들어와 있고요. 정은 X토지에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2번 저당권이라고 하죠. 2번 저당권 얼마죠? 2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무는 Y토지에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여기는 무죠. 무는 3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을 소유물이고요. 이거는 채무자 을 소유물이에요. 여기 을이 아니고 둘 다 갑이라고 해야 되겠죠. 채권자가 갑이니까요. 이거는 갑, 여기는 갑이고요. 요거는 소유물이 을 소유물입니다. 을 소유물이고 요거는 병 소유물이죠. 그럼 얘는 물상보증인이네요. 물상보증인인데 자 이러한 경우에 Y토지가 경매가 됐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돼버렸네요. 경매가 돼서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4천만 원이 배당됐을 때 무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죠. 자 왜냐 하면요. 자 여기 X토지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동시에 배당됐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배당을 하든 순차적으로 배당을 하든 여기 매각대금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먼저 경매했지 않습니까? 이거 경매해서 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면 후순위자는요. 이거 매각대금 얘가 5천만 원 받고 만약에 이게 4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4천 받고 1,000만 원 여기 와갖고 받을 수 있고 그럼 얼마가 남죠? 4천만 원 남았으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배당했어도 여기는 다 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5천만 원 다 받고 나갔으면 얘는 여기 와갖고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번 4번에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액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만약에 동시에 배당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매각대금이 4천만 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4천만 원 나왔고 여기는 5천만 원 매각대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얘가 받을 돈 5천만 원이죠. 그럼 갑은 여기서 동시에 배당했을 때 얼마씩 받느냐? 동시에 배당해도 채무자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전액 먼저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4천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4천만 원 다 받고 그럼 여기 와서 얼마만 받는 거죠? 1,000만 원만 받는 겁니다. 1,000만 원만 받으면 그럼 을은 채권이 소멸해 버리고
그럼 남는 돈 4천만 원 남는 것 중에서 얘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3천만 원이니까 여기서도 받고도 남죠. 그러니까 무는 동시에 배당했으면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경매에서 싹 다 받아갔으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전액을 다 여기 와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4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공동 저당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뭐 2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또 이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당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렵습니다. 이 저당권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 푸는 바람에 이제 2강에 걸쳐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건이 끝나고 채권 중에서 계약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약법도 이제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계약법 문제를 잠깐 보시면 문제가 약 한 30문제가 넘죠. 요것도 30문제 정도, 30문제입니까? 40문제가 넘네요. 40문제가 훨씬 더 넘는데 이거 다 풀 수는 없고요. 요것도 2번에 걸쳐서 뭐 홀수 문제만 이렇게 푼다든지 짝수 문제만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